시작할까요? 예,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간담회 한 네 번 저기 사업단 했는데, 그때는 강의장에서 했었거든요. 강의식이 돼버렸어요. 네, 이거 그냥 나가버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간담회 형식이고 대화를 좀 하자고 했는데, 막상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돼요. 몇 마디만 듣고 또 제가 혼자서 강의하는 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철사업단이 진짜 간담회에 적합한 장소와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결하신 분들도 뭐 대화 나눌 수 있겠지만, 어차피 현장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메인 멤버인 것 같으니까, 아니요, 저쪽도 메인 멤버예요. 오신 분들 좀 아, 예, 이렇게 예, 예. 환영하겠는데, 모시겠다는데, 관장님이지. 저쪽 분들은 아, 지방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네, 어쨌든 네. 메인 멤버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 앞에서 지금 이제 얼굴을 맞춰도 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대화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는 메가인포 그래답이니까 보고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고서가 그래답의 전체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사용하기 위한 툴로서 그래답이 존재하지만 이제는 또 진화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또 좀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월요일 날 제가 석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듣고만 또그 매뉴얼 뭐 올려놓은 거 있지만 사실은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을 또 시점으로 강철이 사업단만큼은 우리가 그래답을 활용해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그 본인의 어떤 활동력과 영업력의 125배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선두 사업단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것부터 먼저 보여줄 거예요?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우선은 어쨌든 저기 보고서를 제가 그 요청을 드렸더니 기본 보고서를 보냈네요. 종합 보고서를 안 보내고 종합 하나 이렇게 보냈어요. 어쨌든 그냥 만드시는 줄 알고. 그래요? 만드는 건 아니고 저도 지금 이제 보고서를 사실은 블러 처리만 우리 직원이 했고 사실은 저도 보고서를 처음 봐요. 예. 처음 본다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뭐 미리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보고서를 1층에 처음에 오셨어요? 13층으로 현장의 소리는 거기서 줄여놔야 되지 않을까요? 차단 좀 해주세요. 질문하실 분들 있으실 때만 마이크를 켜드리는 걸로 하시죠. 같이 같이 나올 건데 저쪽 스피커 쪽에 마이크 쪽 가시면 아니야. 참가자 가셔가지고 마이크 꺼버리세요. 모두 음소거. 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그 뭐를 보이게 사람들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 보이게 좀 할까요? 그거 말고 참가자 말고 뭐 제일 밑에 다운 시켜 보시면 전체 화면이 별도로 또 나오는데요. 네. 예, 그거를 쭉 점점점 그거 말고 예, 그거를 예, 같이 옆으로 쭉 줄자 하면 그건 닫아버리고 그렇죠. 지금 하선희 팀장님은 저쪽 강남에 있구나.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낫지 않을까요? 네, 오른쪽은 좀 가려도 되니까. 저희 그 보고서가 뭐 미리 뭐 전날에도 연구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전날에 연구하는 거는 하셔도 좋고 다음날 당일날 아침에 급하게 어쨌든 뭐 업체를 방문하거나 DB를 받아서 업체를 방문하는 경우에 도착해서 한 5분, 10분 정도의 기업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학습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대감이고 그렇게 보시는 부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본 보고서를 어쨌든 뽑아주셨으니까 기업 두 개는 기본 보고서 잠깐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뭐 시스템 이야기 좀 한 다음에 또 이제 종합 보고서도 하나 뽑아놓고 하니까 세 개 보고서를 보면서
나도 똑같이 아침에 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하시고, 성용 지점장님 케이스니까 내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앱도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급자하고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나의 또 방을 하나 만들어서 뭐 플로어에다 만들든 아니면 카톡방을 만들어서 뭐 아침에 자기가 방문할 업체들 솔직히 올려가지고 뭐 나는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들 의견 한번 모읍니다 하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보고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이게 서로가 항상 효과가 나는 것 같다. 이걸로 페이지도 돼요? 아니면 이거 돼요? 그죠? 이거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아, 됐네요. 자, 자, 조금 흐리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1996년 설립이네요. 그쵸? 그러면 저는 97년도, 2001년도 상법 개정 타이밍하고 좀 맞물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명의신탁 사명 주식 여부도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포인트구나. 아, 네. 그렇고 그러면 링크 종업원이 몇 보내드릴까요? 명이에요 지금? 자, 40명이에요? 4명인 거예요? 45? 45명. 45명 정도면 직원 수가 적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뭐 경쟁 청구 부분도 살짝 머릿속에서 살짝 떠올려 놨다가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인 거니까요. 그렇죠? 명의 신탁 여부, 그다음에 경쟁 청구 부분. 그리고 제조업이네요. 어쨌든 잘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전자 제품인가요? 전자 제품 제조업. 어쨌든 제조업이구나. 기본적으로 냉장고 뭐 이런 건가 봐요. 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55억이고 청산소득세가 21억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오전에 오피하면서도 이런 이제 질문을 약간 드렸는데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청산소득세는 법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소득세를 얘기하는 걸까요? 개인소득세, 맞죠?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 미처분 잉여금을 그러니까 한 일시에 그 지분율대로 어쨌든 배당한다는 의미고 그 배당이 한 명일지 여러 명일지는 뒤에 가봐서 알겠죠? 어쨌든 한꺼번에 배당했었을 때 배당 소득세가 얼마 나오느냐의 개념인 건 거예요.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참가 신청. 신청이 뜨고요. 신청이 뜨면 거기에서 수락을 좀 모르더라고요.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선 첫 회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죠, 뭐.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배당소득세인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강의를 들으셨어도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드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청산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을 생각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전체를 배당한다라는 가정은 거의 평상시에는 없겠지만 어쨌든 배당한 만큼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청산소득세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청산소득세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재무상태표가 여기 앞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 자본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 있는 자산을 실제는 청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팔아야겠죠? 재고자산이 됐건 아니면 유형자산이 됐건 다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겠죠? 부채는 거의 대부분 현금화 시키지 않아도 현금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금화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남은 금액에서 내가 넣었던 자본금만큼 빼고 남은 부분과 관련돼서 다 실제적으로는 배당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부가치로 자산 항목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장부가치만큼이 100억인데 실제 팔아봤더니 100억을 못 받을 수 있겠죠. 이 사무실을 세팅하는데 10억이 들었어요. 근데 사무실을 폐쇄해야 돼. 그러면 이 책상 살 때 300만 원이었는데 팔 때 우리 감가상각해도 한 250만 원 남아 있었어. 팔 때 250만 원 못 받겠죠. 뭐 100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감가들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좀 다르다는 개념 정도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뭐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장부 가치 자체가 현재 어떻게 보면 대체 가능한 어쨌든 자산 가치를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자본금 빼고 나면 미처분 잉여금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그냥 소득세를 한번 해봤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소기업은요, 무조건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문 닫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닌데 초반만 약간 얘기 드릴게요. 예, 요청하신 분들 내용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제가 비유를 강의할 때도 들었었지만 저희 그 부모님께서 선산이 한 100억 정도 있대요. 그 100억을 저한테 사전 증여가 됐건 아니면 상속, 돌아가서 상속을 해주겠대요. 그러면 사실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100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세금이 예를 들어서 한 40억 정도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한 20억 있었어. 20억은 세금 내고 20억이 부족하니까 뭐 은행에서 빌려야겠죠? 그럼 이제 20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5% 하면 5, 20, 1억. 1년에만 이자만 1억이에요. 지금 5%만 빌려도. 그러면 내가 한 해에 내가 벌어둔 돈의 상당 부분을 이자 내는 데만 써야 되죠. 결국에 내가 사전 증여를 받음으로써 내 삶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산을 우리가 과연 내가 팔아서 그 돈을 사용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게 선산의 개념인 거잖아요. 결국에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그렇고 내 아버지도 그랬어요. 결국에 물려받은 그 큰 재산 때문에 세금만 내면서 결국에는 내 인생에서 내가 번 그 밸류 자체를 다 꼬라박는 일이 벌어지는 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호로자식이라서 선상 받자마자 바로 헐값에 100억짜리인데 누구 좀 빨리 좀 살 사람 있으면 70억에 팔게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 세금 40억 내고 30억 남았죠. 나는 30억 인마이 포켓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 많은 가치가 있으니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상층법상 기업 가치를 평가했더니 100억이 되는 선산이 아니라 선기업이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까지 내려 예, 회사가 있어 100억짜리. 자, 그것도 똑같죠. 저한테 사전 증여를 하겠대. 아니면 뭐 상속을 해서 나한테 넘겨주겠대. 오, 100억짜리니까 하고 엽수 받았어요. 세금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약간 호로자식이라서 내가 이 사업은 못하겠어. 왜? 나는 다른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를 팔려고 해. 싼 값에 팔겠대, 70억에. 아무도 안 사요. 여러분들이 M&A 요즘 뭐 자꾸 고민이 있는데 착각이고 M&A는 안 돼요. 예. 되는 건 예외적인 방법과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 쟤는 진짜 장가 못 가겠어 했는데 10명 중에 어떤 놈이 한 놈 가. 특이한 놈은. 그런 걸 빼놓고는 못 간다고 하면 못 가는 이유가 다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M&A는 안 돼요. 결혼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장을 증축해서 늘려서 어떤 시장에 그냥 지속적 공급이 되는 것들. 뭐 예전에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마스크가 대박이 났었을 때 코로나 같은 데 있죠. 공장 하나에 기계가 10대씩 있다. 그러면 10대만큼 1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지금 1000만 개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매출이 있다. 나는 공급할 때가 있다. 그러면 공장을 계속 사서 모으면 그만한 어떤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가능한 거예요. 또는 뭐 예를 들면 F&B 프랜차이즈를 한다.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50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F&B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해서 지역에 내가 50군데를 잡고 있다면 내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100군데, 200군데를 늘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M&A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만나는 일반 그냥 하나의 그냥 중소기업, 자기들만의 특화된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있는 이거 하나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회사가 뭐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회사의 페이지 회사를 인수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인수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만든 페이지랑 제가 만든 페이지는 모양 자체도 틀리고요.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부속은 다 하나하나 다 틀려요. 쟤를 매수한다고 해서 내가 밸류가 2배, 3배 시너지가 나지 않아요. 그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산업에 내가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세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 돈도 많이 들어 그 인력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시행착오도 몇 년 걸려. 차라리 그러니 이미 잘 만들어지는 회사를 사서 내가 더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더 성장시키겠다 해서 M&A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은 M&A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방금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100억짜리 회사라고 제가 이제 이거를 부모님이 너 사전 증여해 줄 테니까 받을래? 라고 하면 저는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요. 가서 뭐 승계 플랜 세워주고 이거 이렇게 출발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문 닫는 거다. 자, 제가 첫 페이지에 청산소득세를 놓은 건 무조건 문 닫으셔야 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세를 앞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준비 없이 문을 닫게 되면 지금 21억을 기본적으로 세금 내셔야 됩니다. 21억 준비하시고 회사 문 닫으시면 됩니다가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21억을 우리가 10억, 5억 뭐 아니면 다 없애줄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솔루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고 우리가 첫 페이지 출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 가지금 해결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법적 이슈가 있었지만 이익 소각이 기본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익 소각 전에 뭐 자기 주식 거래하는데 배우자나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스텝업을 이용했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뭐냐면 여기 있는 미처분 잉여금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쵸? 가지금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갚아 넣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갚아 넣을 돈이 없으니까 갚아 넣어야 될 대상인 회사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넣는 거다. 그럼 끄집어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급여, 상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금. 그죠? 내가 주주라는 전제하에 배당.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요. 거래는 양도관계니까 물건값 들어간 만큼 그 현금이 그대로 나와서 그냥 서로 대체되는 거에 불과해요. 줄어들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자본소득, 결국에는 배당밖에 없다. 그래서 배당을 어떻게 분산을 해서 할지를 고민했었던 건 거예요. 결론은 뭐냐? 미처분 회사는 문을 닫아야 돼요. 계획을 언제 세우느냐? 지금 연세가 나이가 여기는 없네요. 제가 여기는 나이를 안 해놓은 게 조금 이 나이라는 부분이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안 넣어놨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고서 그 리스트에 그 기업을 클릭을 하면 요약되어 있는 게 있죠. 기업 정보, 대표자 정보, 재무 정보. 기업 대표자 정보에 보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이 나이 몇 살이에요? 그냥 몇 살이라고 가정하죠. 뭐. 60세라고 해볼게요. 대표님, 자녀들한테 승계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를 문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일하시고 싶으세요? 했더니 본인은 70세까지 일하겠대. 아니면 65세까지 일하겠대. 뭐 이야기가 있으시겠죠? 그 남은 기간 동안 내가 10년을 벌었다면 그 10년 기간 동안 얘를 최소화시켜서 소득세를 적게 만드는 거. 이게 그냥 솔루션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기업을 만나도 무조건 이거에 대한 이슈와 솔루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갔는데 필요한 게 없어요.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건 거예요. 되셨어요? 다만 예외적인 상황은 뭐다? IPO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게 진성의 의미여야 돼요. 말로만 다 IPO를 준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언제쯤 하실 거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3년에서 5년 하겠다. 그러면 3년 후 5년 후를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으신 어떤 스텝이 있으시냐고 물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스텝이 안 발표 있다. 그러면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네. 나중에 상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하지 못했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미처분 이익여금이 얼마냐면 55억이에요. 미처분 이익여금 55억이 그대로 있어야만 상장 가능해요? 상장을 예를 들어서 준비한다면 아니에요. 20억만 있어도 상장할 수 있고 10억만 있어도 상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장 조건에 사실은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서 한 반을 뺐다고 해볼게요. 55억이니까 한 30억을 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장할 때 30억만큼은 자산이 줄어서 있을 거니까 줄어든 만큼 밸류에이션이 줄어들 거에 불과해요. 그에 의해서 내가 페이버 받는 것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할 때. 그쵸? 그러면 그 30억을 나중에 한 방에 뺄 때와 내가 5년 정도 시간 후회한다라고 했지만 5년 더 돌릴 거거든요. 5년 동안 매년 n분의 1 하면 5분의 1이잖아요. 또 거기에 주주를 한 명씩 끼워서 가거나 우리가 특정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법인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5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까지 낼 수 있으니까 세율을 가장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을 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솔루션의 핵심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법이나 새로운 어떤 기법을 찾아야 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면 모든 기업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해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차명주식을 해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의 지분을 줘가지고 자금 출처 만들어 드리면 되고요.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한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페이지로 컨설팅이 끝나요. 상담이 올려요. 뒤에까지 가는 건 정보 확인하러 넘기는 정도가 될 거다라는. 네. 자, 강의가 아닌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또 얼굴 이렇게 마주대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자, 뭐 연역은 보셔야 될 건데 이제 지워놨으니까 김현재 대리가 아주 다 지워버렸어요. 읽을 수 없어요. 자, 최근 10년 동안에 어쨌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나는 보면서
그냥 숫자가 안 보이거든요. 실제도 우리가 보고서를 뽑아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눈이 좀 침침해질 나이가 됐잖아요. 대충 사실 평행에서 약간 내려가는 것 같다가 위로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이게 어쨌든 맨 위에 있으니까 자산일 거다. 밑에 있는 게 빨간 건데 빨간 것도 비슷하게 파란색을 좀 따라가는데 다른 녀석, 이건 뭐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가다가 옆에 가라앉았다가 올라가는 느낌이 드네요. 자, 총 자산이 증가한 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자본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느낌. 부채는 실제는 좀 가라앉았다가 올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비슷하게 가다가요. 비슷하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섞여서 자산을 구성하고 그 자산을 제가 잘 운용해서 매출을 만들고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 매출이 증가하는 타이밍이 있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약간 것 같은데 마우스를 주십시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어쨌든 여기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자세히 보실 분들은 보시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한 20, 30%는 어쨌든 증가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다. 그게 뭐 여기 사이에서 좀 끼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큰 차이가 없네요. 여기는 자산은 뭐 거의 평행한 수준이고 매출액이 높아졌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또 한 번 더 점프해서 매출액이 올라가요. 여기보다 여기는 거의 한 2배 이상 더 올라간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 보면 자본은 거의 평행에 유지되고 있어요. 부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 결국에는 매출액이 이만큼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하게끔 만들려면 우리는 공장이 100평짜리가 150평, 200평으로 늘었어야 되고 100평에서 200평 늘는 과정에서 기계 장비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돼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자산의 규모는 커져야 될 게 맞아요. 그래서 자산의 규모가 커졌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내 돈으로 했냐? 아니, 내 돈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좀 해야 돼서 여기 부채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추세적인 느낌을 한번 바라봐야겠죠? 추세가 약간 상향하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 회사는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게 정리가 아니고 사업은 빼먹을 수 있는 데까지 빼먹되 상위에 내가 사망에 의한 뭐 증여도 사실 사망을 전제로 까는 거니까 상속증여세법상 내가 세금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남겨놓고 내가 사라져야만 내가 벌었던 그 자산이 자녀에게 남아있는 건 가는 거고 이 회사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끔 되는 거니까 그거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고 여기 이제 신용등급은 보시면 되고 뭐 단기순이익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오래 얘기했지만 시작이니까. 자, 어쨌든 대표이사 사내이사 세 명이네요. 그러면 이사회가 있겠구나.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될 것들은 이사회 의사록이 남겨져 있어야 되겠구나. 혹시 어떤 액션을 하더라도 남겨야 될 것들은 남겨졌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보고 미상으로 돼 있는 또 100% 타인으로 돼 있고요. 뭐 어쨌든 이거는 뭐 타인이라고 하면 뭐 저는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기업이 일반적으로는 뭐 대표이사나 어떤 특수관계인의 걸로 보여져야 되는데 혹시 미상이라고 하면 아까 1996년도였죠. 명의신탁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 사업하다가 힘들어진 상황이거나 했었을 때 타인의 명의로도 회사를 운영했었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지분의 이 미상이라도 보통은 미상이라고 안 해놓고 누구 이름이 있거나 있는데 타인이더라도 미상을 해놓은 거 보면 좀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외부의 이게 오픈된 정보잖아요. 그런데 미상으로 한 건 의도적으로 거기에 불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었을 확률이 있으니까 주주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체킹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45억 정도 상층법상 기업 가치 예상 상속세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 정도만 보고 그리고 넘어갔어요. 자, 이게 하이라이트 돼 있는 이제 포인트가 나가네. 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렇게 부분들만 먼저 보시면 되거든요. 나머지도 보시면 좋기는 한데 이 하이라이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만 하이라이트가 뜨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하이라이트 자 다시 포인트가 들어왔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었네.
네. 자, 그래서 유동자산, 자, 장기 대여금, 가수금 해서 요만큼 되어 있고, 부동산 되어 있고. 자, 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어차피 가지급금 보면 좋아하잖아요. 금액은 크진 않죠, 사실은. 그쵸? 혹시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에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 해보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에도 가지급금이 섞여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혹시 재고자산 중에 진부화된 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5억 정도 돼 있는데 한 5억 정도가 팔아먹을 수 없는 재고자산이야. 오랫동안 쌓여만 있던 장부상에만 돼 있고 창고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재고가 있어요. 얘를 걷어내면 5억을 걷어내면 전체 자산 또 5억이 줄겠죠. 이쪽에도 자본 쪽이 어쨌든 5억이 어쨌든 줄어 있겠죠. 어떤 결과적 대체를 맡아야 되니까. 줄여놓는 게 좋겠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본이 주는 거예요. 부채가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이 주니까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산 전체 규모도 적어지니까 전체적인 뭐 총자산도 적어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줄이는 게 좋겠어요? 그냥 내두는 게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럼 그럴 수 있죠. 진짜로 뭔가 우리가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될 만한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하면, 왜냐면 그거 하나로 뭐, 한 가람 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내가 볼 때. 줄여야 돼. 없애야 돼. 모으기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좀 담아두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러지 않으려면 그냥 예외적인 상황일 때는 안 그런다.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더 잘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서 이 회사를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는데 재고자산이 지금 5억 정도가 비어요. 가지급금입니다. 매출 채권, 내가 사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사 채권을 못 받았어요. 한 3억이 끼어 있어요. 그대로 냅뒀어요. 왜? 덩치 크게 보이는 척 하려고. 예, 왜 은행 돈 빌릴 때도 내가 자산 50억 있다라는 것과 40억 있다라는 게 다르니까. 근데 나중에 그만큼 차액만큼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때는 대표이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도 실제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재고자산도 확인하는데 지금은 하이라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이 회사를 굳이 그것까지 건드릴 건 아닌데 어떤 회사들은 업종 다음 페이지에 제가 바로 한번 볼까요? 바로 볼까요?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잠깐만 보여줄래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출 채권 이미 진행한 건지 화면이 흐린 건지 모르겠는데 매출 채권은 지금 평균보다 평가 업체가 낮지 않은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고 자산은 조금 높네요. 여기는 동종 업계를 했었을 때는 재고 자산은 높게끔 돼 있네요. 자, 다시 앞 페이지. 여기는 절대평가로 해서 뽑은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동종업계 평균으로 뽑은 거예요. 둘 다 하이라이트가 돼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점검해야 되겠죠. 절대평가 쪽에서는 없는데 지금 동종업계는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반 정도는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니까 저는 가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 같아요. 혹시 재고자산에 진부화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 부실화되고 혹시 버려졌던 것들은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버릴 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돼요. 정확한 장부에 있는 리스트를 어떻게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남긴 거를 국세청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이 어떤 회계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은 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냐? 여기 있는 건 장부가액이겠죠? 그죠? 장부가액은 결국에는 시가, 뭐 우리가 뭐 진짜 시가는 아니더라도 공시지가 정도는 변경을 시켜야 상처보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확인하러 가겠다. 가서 물어보겠다. 확인할 거. 지금 벌써 2페이지 넘어와서도 확인해야 될 내용 몇 개 있죠? 가서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그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생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 팩트를 체킹하는 게 우리는 지금 일체 AP에 갔었을 때 하는 일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매입 채무 단기 차익금이 있어요. 단기 차익금이 양이 많은가 보죠. 절대평가에서도. 매입 채무도 어쨌든 되어 있는데 이건 작을 거예요. 자, 매입 채무는 많을수록 좋고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다라는 게 그냥 무조건 막 많은 게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줄 돈은 좀 많이 남아 있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여기에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적어야 되겠죠. 왜? 받을 돈이니까 빨리 받는 게 좋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되어 있다. 차입금이 있다라는 거 체크이고, 장기 차입금도 있네요. 두 개만 했더니 거의 40, 이게 얼마예요, 금액이? 어쨌든 4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죠? 봤더니 부동산하고 딱 거의 매칭이 되죠. 재무 관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부채에서 장기 부채와 밑에 있는 자본의 금액을 가지고 실제는 장기 자산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50억, 여기에 10, 몇억 하면 한 60억, 60억, 70억 정도 되잖아요. 이걸로 해서 실제 이 부동산과 유형 자산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 70억 정도 돼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기 차입금은 위에 있는 유동자산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사업하는데 필요해서 이 돈을 갖고 쓰는 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돼 있지만, 그 단기성이지만 매년 계속 연장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와 관련된 거는, 지금 기본 보고서니까 없겠지만, 종합 보고서에 보면 뒤에 제가 워킹 캐피탈, 운전 자금 관련돼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가능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는 매출 채권, 매출 원가가 지금 하이라이트가 돼 있네요. 이유는 매출 원가가 좀 많아 보인다고 느꼈겠죠? 자, 이자 비용도 좀 과다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와 관련돼서 빨간색이 돼 있는데, 이거 미처분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까 빨간불. 나머지는 노란불이네. 부채 자본은 거의 노란불. 아까 이 정도 됐으니까 노란불 정도고.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제가 넘기시면 넘어가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제 동종업계가 상대 평가를 해봤더니 재고자산이 어쨌든 과대하니까 물어보셔야 될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비율자산 됐고, 부채 됐고, 유동부채, 매입채무. 매입채무도 좀 많네, 이게 비율이 많네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는. 그렇죠? 줄 돈인데 좀 천천히 줄 수 있는 거니까 괜찮죠. 근데 차입금도 많다. 차입금도 꽤 많네요. 많은 게 무조건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다. 빨간불 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거에 능력이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 또 전화 한 통화로 10억을 빌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1억밖에 못 빌리니까 1억을 쓰지만 나는 10억 빌려서 사업에 놓고 사업 자체는 우리가 유한 책임이잖아요. 예전처럼 은행에 내가 개인적인 담보를 내거나 하지 않아요. 그쵸? 회사 자체가 망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내 돈 1억 넣고 남의 돈 9억 넣어서 사업하는 게 리스크는 더 낮으니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자 비용이 과대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익률이 떨어질 거니까 그런 업앤다운이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 뜬 걸 모아서 같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는 그렇고 손익계산서는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써 있네요. 그렇죠? 아까 똑같이 평균이 78이에요. 78, 80 정도인데 90이니까 10% 이상 매출원가가 높네요. 자, 판관비를 잠깐 보면 10% 정도 낮죠? 왜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느냐면 공장을 가면요. 제조업이었잖아요. 원래는 판관비인데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왜? 사무실 올라가 보면 대표님실 있고요. 앞에 자리들이 쫙 있어. 공장장 자리, 그 다음에 옆에 이사 자리 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 공장장도 그냥 판관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이사들 것까지도 다 몰아가지고 그냥 매출 원가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봐서 지금 이거 숫자가 6이에요? 8? 그것도 2배 정도 되네요. 요 구조를 보면서 판관비는 반 정도 10%나 낮은데 매출 원가가 10% 이상 높다. 요 정도 느끼시면서 이 차이만큼의 매출 원가가 아닐 수도 있다 정도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정 구분을 잘못한 거니까.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계정 이동을 좀 하셔라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출 총이익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영업이익을 쳐다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세요. 판관비는 업앤다운이 생각보다 원래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당이나 여러 가지 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매출 원가는 내가 이 기업의 이 상품을 만들었었을 때 플러스가 될지 말지를 생각하는 첫 출발 단계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매출 총이익이 10%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되게 불안한 상황이 비즈니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빌려줄 때 손익계산서를 분석을 할 때도 달라질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2개가 이거 신호등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수정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뽑으시면. 네. 하고 CR 3등급 중간 정도 된다는 거고 BBB인데 이거는 실제 평가를 받으면 제 흐름상 느낌으로는
WB 제로 정도 나올 거예요. S3까지 안 나올 거고요. 지금 파란불이 많이 떠 있네요. 볼게요. 이익률, 그다음에 이익률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현금 흐름과 관련된 거, 유동성과 관련된 거, 차입금. 결국에는 차입금이 커서 발생되는 어떻게 보면 부분과 영업이익률 잠깐만요. 잠깐 봐서 우리가 분명히 그 영업이익은 높았는데 밑에 갔더니 당기순이익은 반 이하죠. 평균보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영업이익까지는 괜찮게 뽑았을지 몰라도 그 뒤에 이자, 비용이 아마 이게 숫자 뭐예요? 6이에요? 0.3이에요? 이자 비용이 0.3인데 어디서 까진 걸까? 어디서 까졌어요? 제가 참 한 영업이익 0.8이에요. 0.8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숫자 잘 안 보였던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익률은 다 낮은 구조기 때문에 실제는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 이익률이 낮은데 차입금이 높다라고 하면 실제는 이 차입금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는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숫자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당좌 자산이 21억인데요. 기타 이렇게 돼 있죠. 매출채권. 매출채권 빠르게 회수하고요. 기타 부분에서도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최대한 어쨌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면 상환해서 떨어뜨리는 게 전체적인 신용 등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은행에서 이자율을 이게 산정하는 기준이 될 때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의 유동성이 필요한지와 관련돼서 사실은 정해져야지 사실은 이걸 갚는 데 쓸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뒤에 운전자금에 나온다. 기본 보고서에는 제가 운전자금 부분이 안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 기업에서는 못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법인의 기업 가치 45억이고 주당 가치는 2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다. 자, 이게 봤더니 100%로 되어 있네요, 그냥. 그러니까 미상이니까 지분율 100%로 되어 있어요. 그죠? 대표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특수관계자가 묶어진 만큼의 지분을 여기 아마 표시하게끔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만큼이, 아니, 다시. 가족으로 묶여 있어도 포함 안 되고 대표 본인 것만 여기 나올 거예요. 왜? 내 자녀가 같이 있고 특수관계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은 상속 증여와 관련돼서 지금 이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지분만 할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지분만큼만 여기 뜰 거고 그에 해당되는 가치만큼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 나이가 65세네요. 네. 그래서 가치고 증여세 얼마, 상속세 현재는 얼마인데 5년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뀌는지를 프로젝션 해놨거든요. 우리 외부에서는 대부분 5년 프로젝션 할 때 그냥 5%로 프로젝션 해버리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여기 그렇게 해놓지 않고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당기 순이익률 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션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내년도 다시 보고서를 또 다시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달라질 거예요. 또 이 숫자들이, 이 갭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그 회사에 맞는 프로젝션을 한 거다. 그래서 지금은 12억인데 5년만 지나도 2배 이상으로 상속세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죠?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미리 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사전 증여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의미를 한 거죠. 지금은 15억인데 벌써 5년 후면 42억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지금 뭔가 액션을 좀 하실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고요. 자, 시장 가치 부분은 이것도 설명을 잠깐 조금 드릴게요. 107억, 업종 내에서는 107억, 전체 산업에서는 85억. 지금 우리가 상증법상 기업 가치가 45억이고 현재 부채가 총 얼마예요? 이게 60억이에요? 60억. 그러면 60억, 45억 하면 105억이죠. 자산의 가치는 105억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분의 가치를 상승법상 기업 가치 분석이라는데 상승법상 기업 가치라고 하면 이 기업 가치가 지분의 가치를 얘기하는지 전체 총 자산의 가치를 얘기하는지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어쨌든 상승법상은 지분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업 시장 가치는요. 기업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브 에비타를 방식으로. 자, 그러니까 107억이죠. 방금 105억이었잖아요. 딱 107억이에요, 지금. 그죠? 이게 레버리지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시장의 평균적인 어떤 레버리지보다 좋으면 급격하게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비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고 이 업종 전체가 다 안 좋네요. 그죠? 전체가 안 좋은데 이 회사도 안 좋아.
똑같이 평균도 보니까 비슷하죠. 시장하고. 그죠? 근데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엔터프라이즈 밸류, 이 자산을 투자를 했었을 때 15년이 있어야지 원금을 회복하는데 나는 한 10년 만에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한 3, 40%의 어쨌든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 가치도 3, 40%가 레버리지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저희 그 회사의 부대표님이 밤늦게 전화가 오셔서 M&A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A에서 기업을 평가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M&A는 안 이루어지는 거야. 평가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돼. 살려는 사람이 존재할 때, 그 존재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가격에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서 도장값을 받고 그들이 증명해주는 어떤 증거로서 제시를 하는 거지, 실제적인 그 기업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왜? 시가는 거래가 전제하에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이게 가치가 얼마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차라리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내가 200억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서 회계법인에서 가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그 200억을 맞춰줄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가격으로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한 장이 차라리 회계법인의 100페이지짜리 그 밸류에이션 그 몇천만 원 주고 받는 그 결과지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이 한 페이지로 상담할 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 만큼 이브 에비타는 실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7가지 중에 아주 주요하고 핵심적이며 훨씬 시가에 가깝게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볼만하다. 그리고 요거는 전체 시장이니까 전체 시장으로는 평가가 조금 달라진다. 이 정도만 하고, 네. 대표님들한테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려도 돼요. 지금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뭐, 총 자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갭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표님 시장 가격으로는 한 200억 원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좀 우쭐해하고, 내가 회사를 그래도 경쟁력 있게는 좀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겠죠. 다 비율 분석인데 여기 빨간불이 쭉 떠 있네요. 아까 얘기했었던 안정성과 관련돼서는 다 빨간불이네요. 그렇죠? 절대평가에서는. 추세적으로도 유동 비율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차입금 의존도도 증가하고 있고 이자와 보상 배수는 감소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이게 감소하는 게 나쁜 거거든요. 이자 보상 배수라는 건 내가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몇 년 동안 이자를 낼 수 있느냐인데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있거나 이익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죠. 안정성 면에서도 떨어지지만 뒤에 수익성 면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겠구나라고 보겠죠. 그죠? 요 두 가지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떼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익계산서상 이익이니까 여기 빨간불 떠 있고 앞에도 빨간불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익률과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다. 자, 회전율 면에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평균에 비해서 지금 어쨌든 업종 평균과 비교해서 11회가 돌아가고 있네요. 그쵸? 그죠? 우선은 그리고 감소하고 있다, 추세는. 그러면 감소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느껴셔야 되잖아요. 그죠? 증가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재고자산은 빨리 내가 조금 보유하고 빨리 팔아치워서 현금화 시키는 게 우리는 차입금에 대한 숫자를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워킹 캐피탈 얘기한 것처럼 재고자산을 줄이고 매출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매입 채무량을 늘리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사업하는 데 필요한 현금 기본값이 작아져요. 기본값이 작아지면 내가 차입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인 만큼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높아져서 위에 있는 이익률, 밑에 있는 이익률 올라가겠죠. 안정성 부분도 올라가겠죠. 저기 있는 빨간불이 노란불, 파란불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신용평가에서도 상승이 될 거고 그에 대한 은행에서 평가도 분명히 이자율을 낮추는 어떤 요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잠깐 보면 요게 파란불인 거는 자기자본 이익률과 총자산 순이익률은 우리 ROE, ROA 이야기하는 거랑 또 이게 그거거든요. 이건 ROE, 이건 ROA예요. 내 돈을 얼마 넣어서 이익을 내느냐. 내 돈 넣은 거 내 돈 얼마 덜 적게 넣었으니까 이익률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의미인 거고 총자산은 현재 어쨌든 총자산 대비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손익계산서상 이익률은 그렇지만 투하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파란불이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네. 매출액은 좀 빨간불이 떠 있는 걸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미처분 이익은 55억이 있는데,
우리가 55억의 미처분 잉여금을 다 정리하고 싶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다들 미처분 잉여금을 정리하면 된다는데 정리를 다 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5억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에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39%, 40%, 60% 정도로 쪼개져 있다. 또 그 안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물론 재고자산도 현금화 될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 한 40%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단순 논리로 50억 중에 40%, 54, 20, 20억만큼은 유동화되어 있다. 내가 진짜로 밀어붙여가지고 미처분잉여금을 정리한다면 20억까지는 사실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워킹 캐피탈이 필요하다고요. 워킹 캐피탈이 5억이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하면 20억 중에 5억 남기고 15억만큼은 배당이 가능하죠. 대표님 15억은 배당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55억 갖고 배당합시다. 얼마나요? 글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15억 나왔죠. 15억을 한 방에 하든 3년을 쪼개서 하든 뽑을 수 있다. 근데 회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회사에게 빌려주면 돼요. 가수금. 빌려주면 똑같이 우리 인정 이자율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필요하면 빌려줄 수 있어. 근데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나중에 다시 빌려줄 거 내가 세금 내고 갖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혹시라도 회사에 써야 되는 거니까 남겨놓는 게 맞아요. 응? 자, 제가 이거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 어디서 들으셔서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가 남겨놓을 땐 그러지만 않아요. 회사에는 불필요한 돈이 남아있으면 그건 비효율 자산, 무조건 다 빼시는 돈이에요. 왜? 보세요. 뺄 때는 우리가 뭐예요? 종합소득세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1년 있느냐, 3년 있느냐, 5년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10억을 뺄 때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시간대 동안 그 시간에 카드를 버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빼야 돼요. 필요한 돈만 남겨놓고 무조건 빼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갑자기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됐으면 빌려주는 거예요. 또 빌려줬는데 그 돈이 앞으로는 계속 그 회사에 누적돼야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이자 받고 뭐 그걸 계산해서 세금 내느니 차라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가수금을 자본금 전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이자 문제,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높은 어떤 이자 소득세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내가 빼고 싶으면 빼면 되죠. 잠깐 넣어서 1, 2년 쓸 거면 빌려줬다가 이자 좀 받고 그냥 빼는 게 더 편하고요. 1, 2년 넘는데 아니면 1, 2년이 아니라 계속 더 오랫동안 필요할 만큼 회사가 뭔가 사업을 좀 키웠다. 그러면 자본금으로 넣는 거죠. 회사에서 엑시트하고 자본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은 세금 안 내고 언제든 갖고 나올 수 있는 돈이니까 내가 이번에 1년, 2년 있었던 그 시간의 카드를 버린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 미처분잉여금을 계속 쌓아놓는 거는 내가 엑시트하는 순간 세금을 내니까 자꾸 그냥 밖에다 안 쌓고 안에다가 쌓아놨는데 쌓이고 쌓이면 아까처럼 내가 갑자기 죽으면 회사는 무조건 망해요. 세금만 아까 100억짜리라면 세금만 40억 물려준 거라니까요. 그럼 자녀가 저 상속포기 요즘 상속포기가 유행하던데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다른 자산이 한 30억 있는데 30억 있고 여기 100억 회사가 있어. 상속포기를 이것만 해요? 다 해야 되죠. 회사를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놓고 원래 쌓아놨던 이 30억은 살려서 자녀에게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을 계속해서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당장 나 돈 필요 없는데 나 집에 돈 좀 있고 이거 뭐 굳이 급여 높이고 배당 안 먹고 가도 집에 충분히 돈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어디다가 쌓아놓느냐가 중요하다고. 법인에다가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그게 비효율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빼오셔야 된다고. 그걸 동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낮은 세금으로 빼낼지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 모든 강의들이 거의 대부분 그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또 그 돈이 나중에 자녀한테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뭐 기부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으면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을 거다. 또는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상되는 상속세를 미리 계산을 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양 그리고 법인에도 준비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미처분잉여금을 다 안 없애고 한 15억은 남겨놓고 없앴어요. 근데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사망했더니
그 회사로 한 20억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자녀예요. 주식을 어쨌든 상속받았어. 회사에다가 양도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받아요. 우선 양도세가 없어요. 내가 상속받았던 게 시가로 받았고, 내가 시가로 어쨌든 팔았고, 양도세는 없어요. 결국 내 돈 안 들이고도 상속세 준비할 수 있죠. 그 양만큼을 법인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쨌든 할 수 있다면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본적인 솔루션, 우리 그 미처분 잉여금 엑시트 하는 플랜에 대한 솔루션도 드렸죠. 우리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상속세 준비를 하는데, 뺐다가 하면 엄청 줄어요. 더요. 보험을 1억을 가입하려고 해요. 개인이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요? 회사로부터 2억을 갖고 나와서 1억 세금 내고 1억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결국 2억이 사라져요. 법인에서 가입하면 1억만 가입하면 있으면 되죠. 또 법인에서는 가입한 거에서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8, 9천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걸 개인이 하려면 2억이 있어야 돼요. 또 내가 갖고 나온 걸 자녀한테 줘서 자금 출처를 만들어서 자녀 명의로 가입을 해야 실제적으로는 상속세가 안 나오니까 그러려고 넘겨주는 순간 여기 또 증여세가 1, 20% 들어가니까 1억 가입하려면 거의 한 3억 갖고 나와야 될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8천만 원만 갖고 할 수 있죠. 똑같은 20억이 꽂혀 들어와도 법인에서 하게끔 한 게 훨씬 이득이죠. 이것도 솔루션인 거예요. 그죠? 미처분 잉여금 정리해서 폭탄 제거하고 남은 폭탄들 빼려고 하면 세금 낼 건데 세금 안 내면서도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회사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종신보험화 시켜야 됩니다. 뭐 경인정기보험도 괜찮은데 경인정기보험 기간이 아니라 넘어서서 사망하면 어떡할 거야.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으로 이 컨셉에서는 어쨌든 사망보험금 우리가 상속세 준비하는 건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클로징이 되는 거죠. 15억에 대해서 그냥 나의 역산해서 계산 넣어봤더니 올라 보험료가 뭐 1276만 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솔루션이에요. 대표님이 보고 금액이 너무 커요. 좀 깎아주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딱 계산해서 상속세 제원만큼 필요한 만큼을 남겨놨고 그것만큼이 나오게끔 하려면 종신보험이 올라 1276만 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건 솔루션인데 거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크다 작다를 따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세팅해드렸으니까 300 해주세요. 500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200 할게요. 이런 딜이잖아요. 이건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가지급금이 지금 7억 가까이 있는데, 아까 단기 대여금하고 두 개 합쳐서 이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왜? 7천만 원? 눈이 멀었네요. 어쨌든,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상해 처분 하고요. 그러면 상해가 됐으니까 소득세가 높아지겠죠? 소득세가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건보료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법인에서는 아까 차입금이 많았으니까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 가지급금 해당되는 만큼에 해당되는 이자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 송금불산입이니까 법인세가 증가하겠죠. 다 합쳤더니 뒤에 000이겠죠. 1,000원이니까 150만 원 정도의 어쨌든 추가 세금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7천만 원인데 150만 원이야. 이게 7억 되는데도 많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 매년 1,500만 원씩 그냥 까지고 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럼 가지금 갚으셔야죠. 그거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대충 얼굴물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지급금은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뭐 세금은 못 피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가지급금은 못 피하는 거다. 나중에는 매출채권 재고자산에 쌓여 있었던 그것 가지고 다 가지급금이다. 무조건 가지급금 까야 된다. 결국에 이처분요금은 핵폭탄, 가지급금은 무슨 폭탄 할까요? 요즘 뭐 현무5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폭탄을 안고 가는 거다. 그거를 자녀한테 넘겨주는 거다. 없애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소득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배당, 급여상여로 뺄 거고요. 유족 부상금 개념 좀 포함시켜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거 말고는 회사로부터 빼는 방법은 없거든요. 법인은요, 그러니까 법이 만든 인격체예요. 그래서 법인이에요. 개인은 그냥 타고 나면서 태어난 게 개인이에요. 그럼 개인과 법인으로 쪼개지거든요. 법인격으로 만들어 놓은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존재예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방법은 정식으로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통로로만 나오게끔 되어 있다. 그 통로가 근로에 의한 어쨌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자본에 의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거래에 의해서 나오는 거.
한 거래는 주거니 받거니지 그냥 나오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 포트폴리오 설명을 여기서 조금 더 드리면 소득 포트폴리오 플랜도 하나의 솔루션이에요. 대표님 지금 매년 3억씩 급여 받아 나가시죠? 이 3억을 혼자 갖고 나오시니까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한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고 나서 가지입금도 또 있어. 예를 들어서 가지입금 왜 생겼어요? 아, 좀 돈이 좀 부족해. 한 1억씩은 생긴다. 매년 생긴대. 그러면 필요한 게 4억이라는 거예요. 네, 더 필요하세요? 아니요, 4억 정도면 그냥 똔똔 정도 칠 것 같아요. 그럼 회사로부터 매년 4억씩은 빼셔야 되는 게 가지금 덜 안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4억 기준으로 혼자 빼시는 것보다는 배우자나 자녀를 끼워서 뺄 수 있으면 세금, 세율 구간은 떨어지겠죠? 그와 관련돼서 한번 가장 낮은 세율이 될 수 있는 소득 포트폴리오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급여는 한 1억 5천만 갖고 나오고 한 2억 5천은 지분들을 조금씩 줘서라도 차등 배당으로 갖고 나오는 방법도 괜찮고 규모가 좀 더 크다라고 하면 가족 법인으로 해서 빼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도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솔루션들을 제시해드리겠다라는 거가 이 한 페이지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페이지마다가 실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실제는 관련된 솔루션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잠깐 볼까요? 자, 현금성 자산이 900, 이게 단위가 뭐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럼 9천만 원, 1억 정도 되는데 49. 유동 부채가 49억이에요. 결국에는 한 48억 정도가 내가 사망하는 즉시 현금성 자산이 48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48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 큰일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돈 달라는 사람들 떼거지로 몰려서 돈 다 달라고 할 거니까 48억을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원래 맞죠. 너무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차액만큼을 우리가 종신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확보 부분이다. 우리가 유동성 50억을 확보하려면 50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신보험은 어때요? 50억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뭐 총 다 합해봤자, 그러니까 뭐 월납 계속해서 한 1년 쌓았다 해도 한 3억만 있어도 50억을 보장받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4억, 5억, 6억, 7억 되겠지만, 그죠? 자, 그런 걸로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유족 보상금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요? 아닐 텐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진 않았지. 네. 네. 자, 그래서 월납 500을 집어넣으면 연 보험료가 6천만 원이 경영정기보험 기준으로 법인세가 1254만 원이 감소한다. 효과가 있다. 이거보다 더 하고 싶어요? 500만 원 하지만 1000만 원. 그러면 두 배로 하면 되고 5천만 원 하면 이거에다가 1억 2,5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 페이지고요. 우리가 법인세율이 다르잖아요. 회사마다. 워낙에 구간이 단순하고 폭이 넓다 보니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회사는 500만 원 넣었는데 여기 1254만 원이 아니에요. 800 몇십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밑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구간에 딱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구간은 원래 19%에 딱 걸려 있었는데 보험을 가입을 했더니 19%가 아니라 10%대로 확 내려가는 어떤 거 아주 효과가 좋은 거고. 19%대에서 계속 유지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효과가 있는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기업 자산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험을 이용을 해서 기업의 리스크를 해치하고 있는데 경영과 관련돼서는 경영정기보험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단체보험하고 계시죠? 예, 자동차 보험 하시죠? 예, 화재보험 하시죠? 경영정기보험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거다. 그래서 앞에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경영정기보험 부분으로 해서 경영 리스크 부분을 좀 해치할 수 있도록 섞어서 한다. 종신보험만 가입하기에는 아까 뭐 50억, 45억 하려면 힘드니까 종신보험으로는 나중에 상속세 준비 계산해봤더니 한 20억은 필요해. 그럼 그만큼을 종신보험으로 하고 남은 건 경영정기보험으로 조금 잘라서 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증여특례 봤더니 지금 어쨌든 45억 에 있는 거가 일반 증여를 했었을 때는 17억의 세금, 18억 정도 세금이 나와요. 근데 여기 제가 비업무용 자산을 10%로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4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증여 대비 가업 승계 사전 증여 절세 효과가 14억 정도 나오거든요. 자, 대표님, 회사 문을 닫아야 되지만 실제 경영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일 케이스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를 정리한다는 게
사망 전에 폐업 신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아까 우리가 법인의 자산 쌓아놔서 법인의 종신보험 가입해가지고 활용 못 하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고 없애는 걸 제가 회사를 정리한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다고요. 그죠? 그 남아있는 회사를 어쨌든 상속 재산에는 들어갈 거고, 결국에는 세금 효과를 보면서 넘어가야 되는 구조고, 또 지금 65세지만 어떤 분은 70세일 수도 있고요. 몸이 별로 안 좋아서 한 5년 정도 예상밖에 못 한다라고 하면 자녀 세대로 넘어간 다음에 남은 걸 정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소화로 내고, 자, 우리가 이런 특례를 받거나, 뭐, 가업 상속 공제를 받거나, 둘 다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자산에 대한 어떤 제3자에게 매각이 일어날 때 세금 다 내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그 1.5년이라는, 뒤에 이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내가 팔게 되면요, 원가 자체가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원가대로를 기산하거든요. 상속받았던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세금을 뒤로 밀어놓은 거라고요. 그래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당장에 내가 세금 준비가 안 돼 있고, 회사는 어쨌든 자녀에게 넘어가야 됐고, 넘기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기간이 짧다라고 하면 징여특례가 됐건 가압상속공제가 됐건 해서 넘겨야 되고, 넘긴 다음에 자녀가 받은 상태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처분 인형 있죠? 그 부분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을 쪼개서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진짜 회사에서 재투자를 통해서 필요한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없애야 되는 돈이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지 법인 영업이 편해진다고. 만나는 회사마다가 다 케이스예요. 10군데 만났더니 한 군데가 적용되는 회사예요. 아니요. 10군데 만나면 10군데가 다 우리가 적용할 만한 회사라고요.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가 높아진다. 자, 어쨌든 요 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14억의 세금 세이브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미리 주식 가치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나서 할 거니까 어쨌든 조정들의 가치는 더 좋아질 거고 또 뭐 지분 구조도 좀 봐야 될까가 미상이었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걸 이용을 해서 도출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담 솔루션에 만들어 드린다고 했었던 게 이거거든요. 지금은 10% 90%돼 있는데 실제 만나봤더니 이게 25%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75% 25%를 수정해서 넣으면 차익이 달라지겠죠. 계산값도 달라질 거고. 그걸 현장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일 올게요. 아니면 다음 주에 올게요. 세무사랑 전문가랑 같이 올게요가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클로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빨리 의사결정 하시거든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내용 좋다. 이런 것들이라면 분명히 계획표가 필요할 것 같다. 너가 정확한 계획을 세워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냥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될 텐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의 제안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그걸 동의하신다면 제가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1차 보고서 정도는 안내를 해드리고 하시겠다라고 하면 2차에 대한 실행이나 이런 것들은 도와드리도록 하겠다든지 그거는 각자의 어쨌든 순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하시죠. PCI 시스템은 떠나고 뒤에 이제 내용이 그냥 체크리스트는 보고 그냥 질문하면 되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이게 기본 보고서네요. 갑자기 나갔어. 네, 기본 보고서.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서를 제가 하루 평균 거의 한 300건씩 지금 뽑아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나마 많이 활용을 우선 하고 계세요. 현재 피드백도 어떤 분들은 아주 적재적소에 잘 써서 어떤 결과들을 좀 보고 계시고 초에 그냥 기업만이 아니라 기존 기업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만날 기회가 없었고 예전에 잊혀질 만한 그 기업들도 이 보고서 하나를 다시 보내드리고 사실은 리즈 환기를 통해서 다시 만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본인의 활동량과 죽어있는 제가 죽은 명함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표현했었던 그것들을 실행하고 계세요.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은 죽은 명함만 2,000장이 있으시대요. 예, 지금 하루에도 100개씩을
보고서를 신청해서 뽑고 계시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중에서 10%만 얻어내도 200개의 기업이 살아있고 그 200개의 기업을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제한하고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해지겠죠. 당장에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시간이 제가 봤었을 때 3개월, 6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다음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 그걸 오늘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우선 여기까지 했는데 좀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잠깐 들으면서 할까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네, 지방 쪽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뭐 마이크 지방에 저 질문 있으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저거를 마이크를 다 한번 열어주세요. 종합적으로 다 한번 열어주면 되잖아. 아까 그 매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거 네. 수치는 일괄적으로 여기서 뭐 10% 이런 식으로 그거를 설정해 주셨는데 전체로 네. 화면을 전체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요. 현재는 수정하는 것들은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수정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니 향후 추이로 뭐 아까 5년 단위 됐을 때 네. 네. 그런 거 수정을 할 수 있게 어떤 이유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최영찬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동그라미. 있다고 해요. 오케이. 예전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 쓸 때는 그거 다 수정 자, 과거에는 뭐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엑셀이니까 그냥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정하면 돼요. 근데 픽스돼 있죠. 그 기업의 상황하고 상관없이 픽스돼 있는 값을 그냥 넣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든 뭐 좀 큰 숫자를 집어넣어서 차액을 좀 이렇게 이게 스티프하게 좀 만들어서 빨리 니즈를 끌어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의 상황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실제는 현실감은 좀 떨어지잖아요. 여기에서 프로젝션을 했었던 기준점은 이 회사의 전년도의 당기순이익과 그 다음에 매출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션을 했으니 내년도에는 또 바뀌긴 하겠지만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런 기준으로만 봤었을 때도 이만큼 몇 배로 세금을 내야 될 부담은 커집니다라는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의 포인트들은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한번 그걸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긴 할 텐데, 주식수 같은 거. 지금 프레탑에 주식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자본금을 10,000원으로 나눠서 주식수를 그냥 뽑아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주식수가 두 번째 만났었을 때, 한 번 만났었을 때 알고 왔어. 그럼 수정해서 뭔가 만들고 싶잖아요. 그쵸? 그 수정한 숫자들은 바꾸게끔 제가 또 조정하고 있고, 주주현황도 바뀌었을 수 있죠. 주주현황도 수정하게끔 바꾸고, 몇 가지는 조정하는데, 그 가정치와 관련된 거 어차피 그건 다 똑같은 가정이라서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좀 유의한 의미들을 또 한 번 더랑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주시면 그 부분도 뭐 할 수는 있겠죠. 혹시 현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드릴게요. 밑에 분들은 꺼져 계신데. 끄신 것 같다. 본인이. 전체 김대효 지점장 질문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보고서를 보기가 좀 지루하니까, 아까 그거 잠깐 뭐 보여드리고 갈까요? 이거요? 네. 다른 부분들은 빼고요. 간단하게 그냥 보면서 얘기할게요. 보고서가 세 가지 종류로 어쨌든 쪼개졌다. 요약 보고서는 AP 단계하고 니즈 환기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보고서는 클로징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쓰시고, 종합 보고서는 다 쓰셔도 되죠. 어느 때나. 그런데, 매년 고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용도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내가 매년 발행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걸로 실제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해드리는 걸로 계약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봐서요. 자, 그리고 요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월요일 날 처음 이야기 드렸거든요. 좋은 코칭과 관련돼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PM님들이
조언 요청을 하시면 위에 지점장님이 있으시면 지점장님이 알람이 오실 거고요. 없으시면 본부장님한테 올 거예요. 내가 뭔가 영업을 하는데 지금도 보고서를 봤는데 모르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보다의 상급자에 계신 분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기업과 관련돼서 내가 조금 조언을 받고 싶다. 이 기업은 뭘로 가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언 요청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강태리 단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PM님이 본부장님한테 어쨌든 상급자에다가 조언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청한 대화 방에는 기업 보고서, 내가 지금까지 메모했었던 것들, 첨부했던 파일, 그리고 요약된 재무정보, 대표자 정보, 기업 정보도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지금까지 뭔가 쌓았던 건 다 있어요, 거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카톡방처럼 방이에요. 우리 둘이 대화 나누는 줄 알았어. 내 본부장하고 내가 대화 나누는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그 방에 단장님도 들어와요. 단장님도 대화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카톡이 와요. 그러니 내가 궁금하거나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괜히 위에서 말하면 잔소리 같이 느낄 것 같으면 지켜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장님이 워낙에 또 분석을 잘 하시고 계신 분이잖아요. 여유가 되신다면 대화 나누는 거 그 기업에 대해서 위에서 팁을 한번 내려드릴 수 있겠죠. 이 기업은 이런 부분들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든지 포인트, 또 대화 나눈 거에서 약간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 줄 수 있겠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기업의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 바뀔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부장님들도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왜? 단장님이 직접 코칭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PM님들은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상위 클래스로 바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요청 부분을 잘 활용하셔라. 그리고 좋은 요청 하면서 밑에 동행 요청 버튼이 있거든요. 한번 다 들어가 보시면 돼요. 제가 토요일 날 자세하게 좀 할 텐데 시간 되시면 보시고 동행 요청 또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여기 뭐 보시면 되고요. 코칭이 있어요. 이건 이제 단장님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전 PM들, 본부장을 포함해서 지점장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행했고 기업과 관련돼서 질문을 했고 좋은 코칭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단장님이 오늘 하루는 내가 진짜 시간이 비어 있어. 내가 우리 영업자들을 위해서 진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진행되는 상황들 리뷰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자고 도와주고 싶다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게끔 돼요. 네. 모든 어떤 액션들은 다 카톡에 알림톡이 오니까 내가 이걸 계속 주시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단장님이 뭐 하나의 팁을 달았다, 좋은 코칭을 했다, 그러면 알람이 와요. 강철희 단장님께서 기업과 관련돼서 코칭을 하셨습니다. 웬일로?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이 기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어떤 질문하지 않았어서 올 수도 있죠. 아니면 최근에 어떤 뭐 또 이슈가 떴고 뭐 법적인 거나 아니면 판례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단장 입장에서는 한번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알려주면 된다. 카톡으로도 알려줄 수 있고 플로우도 알려줄 수 있지만 하나의 스페시픽한 회사에 해당되는 것들의 이슈에 맞추어서 뭔가를 남기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거기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카톡은 다 지나가고 없어요.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조차 기억을 못하지만 여기는 그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내가 1년 후에도 이 기업을 한번 내가 터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관련돼서 주고받았던 내용, 메모, 그 다음에 좋은 코칭, 뭐 정보들 다 그 안에서 확인을 하고 접근하실 수 있게끔 쌓여있다. 그걸 활용하시라는 의미로 만들어놨다 생각하시면 되고 통계는 뭐 어쨌든 뭐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하고 다시 보고서 두 번째 거 한번 열어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보냈으니까 빠르게 한번 리뷰하고 리뷰할게요. 자, 25억, 자, 10억 정도 되고요. 기간이 얼마 안 됐네요. 지금 4년 정도 됐고 어쨌든 성장을 꼭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고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네요. 그죠? 이익률도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는 어떤 기업이에요. 그렇죠? 오길래 그래요. 그러니 반도체,
보자. 트랜지스터. 뭔가 어쨌든 뜨는 이슈가 있네요. 종목 건수는 뭐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자. 지분 또 뭐 안 나와 있고요. 어쨌든 사내이사 대표이사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사회는 없을 거고요. 자, 부동산 확인을 하셔야 되고, 57억.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부동산이다. 그럼 이 부동산은 비사업용 부동산은 아닐 거고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공장과 설비들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초반부터 많이 들어갔을 거고. 이 돈, 지금은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게 보고서 발행한 지가 좀 된 보고서일 거예요. 최근에 리뉴얼 하면서 이런 부분들 다 잡아놨으니까. 단기 차입금 여기 있는 부분이 부동산으로 거의 대부분 투하됐을 거예요. 부동산 관련돼서 대출 받으면서 추가 대출들을 장기로 조금 받아놓은 것들일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단기로 아마 옮겨오는 구조가 될 거예요. 자본금 5억에 총 벌써 25억이 쌓였어요. 자, 매출원가, 판관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네? 회사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조금 더 있고 차입금은 당연히 지금 더 크게 돼 있을 거고요. 단기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판관비가 지금 보니까 6.65로 해서 여기 밑에는 판관비 비중이 빨간불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수정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볼게요. 이 정도는 하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딱히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미인증, 구설연구소 벌써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회사죠. 여기 다 인증 받았네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표권 특권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 뭐 하나 없다 그러면 하나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될 것 같아요. 71억까지 올라갔고 빠른 이거네요. 자,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실제 5년에 거의 한 7, 80%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3년밖에 안 됐는데 미처분 이용 관리하라?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미처분 이용금은 무조건 관리하시는 거예요. 다만 회사에서 내가 쌓아야 되는 여기 워킹 캐피탈하고 비유동 자산의 확장성 있죠. 이걸 더 키워야 된다면 이 돈을 가지고 이걸 키워야 될 거거든요. 네, 키우셔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 자산 규모를 더 키울 게 아니라고 한다면 미처분 잉여금은 정리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현금성하고 해서 이거 기타로 해가지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3년 됐다고 해서 미처분여금 그냥 쌓아넣어도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왜? 3년이라도 1년 더 가면 4년이죠? 그럼 1년에 카드는 까먹은 거죠? 몰라 까먹어요. 빼죠. 빼고 나서 자본금으로 넣다가 그냥 빼도 되고요. 차입금 아까 하는 것처럼 다수금으로 넣어주면 돼요. 자, 시장 가치 상당히 빨리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187억이죠. 그죠? 187억 잠깐 볼까요? 부채가 얼마나 있을까요? 부채가 65억인데 180면 65억 빼면 120억이죠. 그죠? 엄청 높죠? 그죠? 상층법상 기업 가치는 70억인데 거의 그 2배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그거에 의한 레버리지로 본다. 보면 평균 15년 걸리고 12년 걸리고 있는데 여기는 5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이거에 3배 가치가 있는 거예요. 3배만큼 가치가 더 부여돼서 회사의 시장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 정도가 일반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외관 아니라서 빠진 거고요. 부채 비율, 차입금 이 정도가 빨간불 떴구나 하고 보고 매입처분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파란불 좋네요. ROE 추이 이거는 뭐 그냥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좋은 예가 아까 다 설명드렸고 가질 건 없었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 뒤에 똑같으니까 설명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보고서인가? 이거 좀. 종합이네. 뒤에 다 있네요. 네, 어쨌든 다 보시는 걸로 하고. 이 보고서와 관련된 강의는요, 이제 다시 앱은 열 수 없고, 자, 여러분들 앱 열면 지금 한 페이지에 이제 안 열어도 돼요.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가요. 잠깐 열까요, 그럼? 열 수 있으면 여세요. 보면서 얘기하세요. 나 그렇게 해놨게. 자, 보면, 아니, 지금 다시 그냥 홈으로. 우리 처음에 화면보다 많이 바뀌었죠? 우리 지금 거의 대부분 여기다가 검색해가지고 보고서 뽑아서 기업 리스트만 보고 있을 거라고요. 이 좋은 요청은 잘 활용하시라는 거고,
단장님은 코칭 좀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동행 요청도 할 수 있다. 상담 솔루션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교육 있죠? 여기 교육, 요걸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제가 토요 특강으로 2시간 반, 2시간 반 해놓은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했었던 게 지금 여기 설명이 다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내가 귀에 익숙할 수 있도록 들어놓으면 진짜로 기업을 만나는 게 불안하지 않게끔 바뀔 거예요. 이거 듣고 위에 보면 뭐 M&A 이건 1시간짜리를 제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간담회를 지금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우리 간담회가 아닌 다른 타 사업단에서 했던 간담회를 불러 처리해서 올려놨으니까 또 다른 기업들을 분석하는 방식들이 좀 있었을 거잖아요. 자꾸. 그거를 한번 보면서 내가 내 거를 분석할 때 어떤 방향성하고 서로 또 좀 약간 비교하면서 조금만 몇 가지만 더 해보고 나면 이제 뻔한 방식이 돼버려요. 그렇죠? 자, 그러시라고 교육을 올려놨으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조금 하시라고 교육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홈 부분에서 제가 상담 솔루션 이거는 제가 11월 달에 해서 아까처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하고 우리 보고서 아니 지금 두 번째 끝났고 자, 세 번째 아까 보고서가 하나 더 있는데 요양병원을 시간 되면 해달라고 했는데 할까요? 네. 잠깐만 예, 보죠. 잠깐만 보죠. 네, 잠깐만 보죠. 네. 이거 할게요. 네. 네? 개인이라서 그거는. 네? 빨리 해보세요. 요양 이게 법인은 아니죠. 개인일걸요? 개인이죠. 이용이다. 실제는 우리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용으로 만들어 놓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개인으로 들어갔는데도 기본적인 것들은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보는 게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거의 없는,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개인 사업자는 재무제표가 원래는 없어요. 재무제표라고 하고 만들어주긴 하는데, 뭘로 보면 되냐면, 법인인데 돈을 벌었어요. 벌어서 남은 돈 있잖아요. 자본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개인은 그냥 그게 자본으로 안 들어가고 다 배분했다. 라고 생각하고 재무상태표를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다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자본 개념이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금이 아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여기 있는 것들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손익이 얼마나 난다라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볼만하지만 재무상태표는 그냥 자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정도만 보면 되고 아 부동산이 꽤 큰 게 있구나. 이게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넣어놨구나. 개인 부동산이 아니구나. 이 정도만 볼 수 있는 게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보고서는 제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법인 전환을 했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다라는 걸 개인 사업자를 분석을 해서 법인으로 바뀌었었을 때 세금 효과가 얼마나 나고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고 필요한 비용들이 얼마 정도 법무사 비용까지 든다라는 걸로 해서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제안서 같은 거를 그 기업에 해당되는 숫자를 넣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큰 니즈가 사실은 느껴지지 않아서 현재는 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공수는 꽤 드는데 표현 가치가 적다라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매우 의미 있게 쓰실 수 있는 위주로 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먼저 쌓아드리고 그 이후에는 또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설명은 끝내고 뭔가 궁금하거나 생각들이 있으시면 또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우리 개인 거 말고 법은 거. 예, 법인 거 하나 띄울까요? 아무거나 이거 아무거나 띄우면 띄워. 네. 첫 페이지 말고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쪽. 방금 봤던 거예요? 저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옆에 그 다음 거 눌러주시면 이거 취소 누르시고 네. 쭉 올라가면 다음 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여기 보면 주주의 현황에 보면 네. 지금 보면 그 관계 나오고 뭐 지분율 나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외우고 들어가지만 살짝 그 순간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액면가가 얼마고, 네. 액면가 얼마고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그게 여기에 현재 가치는 여기 상층법상 네, 주당 가치고 그렇죠. 여기에 전체 가치잖아요. 네. 숫자 나와 있는데 액면가 값만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그것 좀 같이 넣었으면 아니면 저 위에다가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액면가를 표시해달라. 네. 액면가를 표시해주고 네. 그다음에 상속법상 기획가치 나왔죠. 근데 상속세율이 나왔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작업들이 이제 이슈가 네. 가지급금하고 이제 차명식 회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 주식을 이동을 할 때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를 거기다 같이 상속세보다는 양도세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또 다른 분한테도 한 번 들었어요. 딱 한 번. 제가 왜 그걸 넣어놓지 않은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회사에다가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어쨌든 솔루션을 만드는 걸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차명 주식을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방법은 보세요. 여러 가지. 뭐 차명 주식 얘기했으니까 제3자가 있어요. 제3자로부터 내 자녀에게로 직접 양도할 수도 있고요. 이 주식을 회사로 양도해서 법인과의 양도를 할 수도 있고요. 나랑 할 수도 있죠. 지금 특수관계, 비특수관계가 섞여 있죠. 법인세법상, 국세기본법상, 상속증여세법상,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최근에 법이 좀 바뀌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제가 상담 솔루션에도 그것도 바꿔드릴 거거든요.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일반 양도를 할 때 우리가 법인에 양도하면서 스테법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요. 또 가족법인 이용한 어떤 이런 것들 쓰지 않아도 양도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 비특수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있죠? 우리 그 부당이익 계산, 부인 계산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그 한도가 달라져. 5% 룰하고 30% 룰이 달라지죠. 그냥 단순하게 양도세율이 지금 현재 20%잖아요. 그죠? 액면가가 얼마인데, 얼마다, 그 외에 20%를 여기다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가지수가 사실은 엔드엔드 조건으로 하면 수십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여주는 게 오류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세요. 하고 싶다.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볼까요? 45억이에요. 근데 얘들 이 중에서 20억이라고 해볼게요. 20억이야. 근데 실제는 액면가 자체는 아까 이제 우리 지금 20%인데 이게 우리 1억이라고 할게요. 자본금이. 그러면 2천만 원이었죠. 20억이죠. 거의 19억 8천이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20억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양도 차익이에요. 그죠? 20억이 20%예요. 4억이에요. 그냥 양도세 4억이에요. 그거는 그냥 얘기하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우리가 솔루션을 써도요. 양도세 4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빼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또 여기 이어서 해드릴게요. 상담 솔루션에다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가능성 있죠. 특수관계, 누구와 누구의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고 싶은지를 간단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사명자가 법적으로는 보니까 제3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넣고 법인을 넣었을 때 실제는 몇 퍼센트를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바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거는 제가 지금 상담 솔루션을 만들어서 드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것들이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양도세가 얼마 나온다라는 건 그냥 통밥으로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단순 곱하기로 계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20%. 그냥 2억이다, 양도세.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단순 계산으로. 그죠? 근데 거기에 저가 양도, 고가 양도, 비특수 관계인이니까 30% 룰까지 적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실제는 20%가 안 나온다니까요? 12%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5%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20%가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실제가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빼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다 이해했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 다양한 케이스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그거를 정답을 적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상속세는 왜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 저렇게 상속 안 할 건데 상속세를 왜 넣어놔요? 그냥 겁주려고 그냥 시가거래시 얼마다라고만 시가거래시 아니요. 저거는 정확한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 재산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미니멈으로 해놓은 거니까 저거는 다 가정이잖아. 다 가정에 의한 그런 거죠. 다 모든 게 가정이죠. 아니 근데 보세요. 가정 중에서도요. 미래의 매출이 10배 성장할 거예요. 이건 그냥 무모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다른 개인 자산이 없이 이 회사밖에 없어요. 이 대표님은. 그죠? 그냥 상속 일어나면 저 세금 나와요. 그런데
다른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저 세금보다 더 나와요. 그래. 그러면 저거는 미니멈 어쨌든 이 기업으로부터 발생된 세금이에요. 더 나올 수는 있지만 미니멈의 세금이니까 우리는 저걸 이야기하면서 대표님 적어도 이만큼의 세금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와 관련된 걸 계산하려면 대표님의 개인 팩트를 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더 개인적인 팩트를 받으니까 종합적인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팩트를 받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가정치가 아니라 팩트 친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미니멈 팩트 친 거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그것처럼 우리는 맥스치를 적어놓자는 얘기지. 시가 거래에 네. 했을 때 얼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다음 시간에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상담 횟수를 줄이고 빠르게 클로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는 완성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수정해서 써야 되는 어떤 상황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상담 솔루션을 대체를 하면 되고, 지금 같은 시점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설명드릴 건데, 내년 5월 돼야지 2024년도 재무제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에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죠. 11월, 12월에는 제가 느낄 때 한 85% 정확도, 1월 정도 되면 95%, 2월, 3월 되면 98% 정도의 정확도로 재무제표를 미리 완성을 해서 기업 가치를 뽑든 아니면 재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타사들은 5월달 돼야지 24년 자료 할 거잖아요. 23년 자료 갖고 계속해서 1년 넘어. 내년 4월달인데 1년 4개월, 16개월 전에 완료된 재무제표로 아직도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를 하실 수 있게끔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드릴 거고 그에 대한 설명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실효성이 저는 있다고 본 거고 모든 거 다 담으면 좋아요. 단장님 워낙에 다양하게 알고 있고 하시니까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도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양도세 부분은 제가 한 명에게만 피드백 받았고 지금 단장님에게 2명에게 피드백 받았지만 그걸 버리지 않고 상담 솔루션을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30초, 10초면 해결되는 어떤 거거든요. 알고 싶으시면. 자, 알고 싶지 않으신 분은 그거를 안 하시면 되는 건 거니까, 선택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다. 이 정도만 답변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고 경험이 쌓여 있지만, 내가 조금만 더 뭔가 하나하나들이 명확해지고, 또 이 명확해지는 과정이 단순히 강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 내가 상담할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동료와 아니면 나의 어떤 관리자이신 어쨌든 분과 커뮤니케이션을 짧게라도 하루에 한두 마디라도 하면서 내가 일주일, 한 달이, 3개월이 간다면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 시간들을 아마 올해 하반 남은 시간들 아마 적용하면서 한번 보내시면 내년도 진짜 우리가 진짜 기능이 다양화된 어떤 상태에서 누구도 우리를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과정에 제가 좀 역할들을 좀 해드릴 거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저기 좋은 요청 있잖아요. 거기에 전문가한테 좋은 요청이 있어요. 현재는 링크를 안 해놨어요. 왜? 제가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이 주변에 안 보여서 제 이름만 넣어놨거든요. 이름만 해.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그걸 할 수 없고, 우선 제 이름만 넣어놨어요. 전문가에. 전문가 세무를 누르니 한번 보여줄까요? 잠깐, 열어놓은 거 있었잖아. 전문가를 하면 세무팀 뭐 이런 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면 되겠네. 여기 있네요. 여기에, 여기 좋은 요청인데 기업으로 할게요. 기업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보고 있어. 자, 가나다, 주식회사 가나다다. 이 기업과 관련해서 내가 좋은 코칭을 묻고 싶어요. 플러스 누르면, 여기에 그건 내 거. 좋은 요청을 작성을 해요. 좋은 요청. 그러면 여기 상급자 있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 질문을 여기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이나 단장님은 무조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알람이 어떻게 떠요? 그냥 그래 카톡으로 와요? 카톡으로 우선 와요. 그러면 들어와 보면 다 와 있어요. 내가 여기 질문에 여기 아까 뭐 가질금 얘기했고 차명이라고 했고 이 회사는 지금 보니까 미상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랬어. 왜냐면 PM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부장이 그에 대해서 바로 답장을 주고 받겠죠. 그죠? 그걸 단장님이 보고 있어요.
그건 미상이라고 돼 있는 거 이런 건 거야.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더 답변을 달아주겠지. 근데 보세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카톡으로 질문을 하거나 전화로 질문하면 그 회사가 어딘데? 아, 그 회사요? 주식회사 가나다예요. 그 회사는 회사 상태가 어떤데?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해도 답을 못해요. 근데 어때요? 여기 기업 상세 있죠. 대표이사 정보 있죠. 여기에 재무 정보 있죠. 이것만 갖고도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기업 진단 보고서. 등록이 되면? 의원 요청이 등록돼. 아, 이건 답변이 아니니까. 이건 질문하는 쪽이니까. 여기를 질문하면 답변을 할 본부장이나 단장님이 딱 열잖아요. 요 정보 말고도 보고서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금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가지금 얼마인지 질문할 필요도 없어. 가지금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가지금 얼마, 여기 가지금 0원이네. 하필이면. 어쨌든 그냥 보고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인다고요. 나중에 얼마나 파워풀해질지를 상상을 해보시고. 근데 강철이 단장님이 못 믿어. 그럼 여기 전문가 있죠? 전문가를 불러요. 여기 선택을 들어가면 제가 메뉴를 이만큼 만들어 놨거든요. 세무에 갔더니 전략기획실 전문가. 이게 사실은 저예요. 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질문 남기잖아요. 그럼 전문가에게 질문을 해요. 파일 남길 거 있으면 하고. 동행 요청은 저는 안 돼요. 저는 회사에서 동행 요청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는 저장을 눌러요. 저장을 눌러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다. 진짜로 내가 전문가에게 물어야 할 아주 스페시픽한 게 있게 최근에 질문들이 있었어요. 독일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걸 캡처를 떠서 저한테 보내는데 계약서를 독일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 판매한 거에 비례해서 그 로열티를 지급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독일에서 이만큼 판매했다고 보고서를 보내고 돈을 보낸대. 그 계약서야. 그리고 그거가 진짜 그만큼 판매했는지 누락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대표이사가 물은 거야. 근데 저희 PM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거지. 저한테 물은 거예요. 물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페시픽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이 와서 기본적으로 독일도 한국과 똑같은 회계 기준과 기본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지만 작은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틀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러니 확인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뭐 세금계산서 신고한 것들이나 아니면 더 면밀하게 거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감사인을 선임을 해서 그 판매와 관련된 내역들에 대한 걸 검증을 해서 검증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달라고 하면 된다. 그렇게 답변 달아주니까 네 하고 전자일대의 대표님은 아 좋아라 하면 끝나는 거라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혼자 그냥 끙끙 앓을 필요도 없고 대표님 질문에 답변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패스 시켜버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가 전문가 이 메뉴들을 전문가를 제가 검증을 해서 계속 붙여드릴 거예요. 몇 분은 검증이 됐는데 뭐 IP 그 감정평가 쪽에 제가 지금 오랫동안 아셨던 분이 있는데 검증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붙여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붙여드릴 거예요.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직접 동행을 꼭 안 가더라도 내가 웬만하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내 뒤에는 10명이랑 같이 내가 기업을 만나러 간다.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겠죠. 원래는 여기다가 제가 폼에다가 폼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화상 이렇게 하나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화상을 누르잖아요. 전문가랑 전화 통화가 되는데 화상 전화가 연결되는 거예요.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궁금한 게 있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화상으로 해가지고 3자 바로 상담을 해가지고 해결해드릴까 했는데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렇게 준비돼 있다. 활용을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파레토 법칙은 적용돼요. 모두가 활용하지 절대 않아요. 우리 내부에서도 20%가 활용할 거고 그 20%가 전체 80%의 매출과 이익을 다 내게끔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6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좀 리드해서 그 위치에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